대토론회 이후에 시장에서 많이 얘기됐던 인터넷상의 사연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43세 직장인 김땡땡 씨, 서울로 직장이 옮겨지면서 가족과 더 나은 환경에 살기 위해서 이제 갈아타기를 결심을 했습니다. 이미 기존에 집이 있었죠. 경기도 고양에 시세 6억대 정도 하는 집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팔고 서울의 은평구에 있는 11억 8천짜리 집으로 이사를 가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금 남편 김땡땡 씨가 43살이고 아내는 이제 3살 연하 40세, 그리고 초등학생 자녀 1명, 이렇게 3명, 세 가족이죠. 부부 합산 세후 소득이 월 820만 원, 꽤나 잘 버는 축에 속하죠. 둘이 합쳐서 820만 원 정도 되는데, 서울로 이제 조금 출퇴근이나 환경 이런 것들 고려해가지고 조금 직장 가까운 쪽으로 옮기겠다. 그래서 서울로 갈아타기를 계획했어요. 근데 이제 필요한 자금에 있어서 자금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집도 팔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주담대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주거래은행에 상담을 가가지고 상담을 받아보니까 주담대가 한 5억 8천 정도 나온다. 그리고 금리는 연 4.1%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직 이제 승인이 완전히 이루어져 가지고 이 정도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만 주담대로 5억 8천 정도 조달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죠. 자금 계획을 이제 세우면서 기존 집을 팔고 뭐 거래 비용이라든가 기존 집의 대출금 뭐 이런 거 고려해서 다 까고 나면 한 5억 5,700만 원 정도 현금을 확보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주식에 또 투자된 것도 좀 있었죠. 그래서 1억 2천 정도는 주식을 정리해 가지고 조달을 하겠다. 그럼 여기서 보면 집 매각 대금이라든가 주식 정리 자금, 요게 이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죠. 요게 한 7억 좀 안 되는 수준, 요 정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이제 부족한 부분은 주담대를 통해서 5억 8천까지 대출이 나온다고 했지만 한 4억 정도만 받아가지고 집을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금 계획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럼 한 달에 어느 정도 부담하면 될지도 미리 꼼꼼히 따져봤죠. 4억을 연 4.1% 30년 원리금 균등으로 갚으면 한 달에 한 193만 원, 820만 원의 소득이 있으니까 그 중에 193만 원 정도는 원리금 갚는 거 큰 부담이 없다, 감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집 마련을 하기로 했죠. 바로 이제 가가지고 은평 아파트 11억 8천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 10% 보냈죠. 잔금까지의 기간은 약 2달 정도, 8주 정도를 잡아뒀습니다. 매매가 11억 8천에 계약금 1억 1,800, 10% 지급을 했고, 나머지 잔금은 8주 후에 주는 걸로 이렇게 했고, 대출 미승인 해제 특약은 따로 달지 않았어요. 기존의 집 이제 팔려고 내놨더니 6억 1천 정도에 사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죠.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6억 정도 시세라고 했는데 6억 1천에 지금 내놓자마자 산다고 하는 사람 생겨나니까 좀 기다리면 한 6억 4천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절을 했습니다. 주식도 팔아가지고 1억 2천 정도는 주택 자금에 보태야 되는데, 주식은 굉장히 지금 잘 나가는 것 같다 생각이 드니까 여기다 조금 더 투자를 해가지고 더 이제 좀 불려보자, 이러면서 신용대출 7천만 원을 더 얹어가지고 주식에 1억 9천을 일단 투입을 해놓고 나중에 팔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가지고 있죠. 사전 상담할 때 5억 8천까지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한 4억, 부족한 돈 한 4억 정도만 받으면 된다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심사 들어가고 승인이 나왔는데 3억밖에 대출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예상했던 금리는 4.1% 처음에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 시장 금리가 엄청 빨리 올라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승인이 났는데 실제 적용 금리는 5.2%로 예상보다 1% 넘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실제 4억 정도를 대출받으려고 했었는데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3억으로 1억 정도 부족하게 나왔죠. 근데 3억 대출 승인을 받았는데 여기에 또 조건도 붙었죠. 기존 주택을 파는 조건, 그리고 신용대출 7천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럼 주식에다가 지금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집어넣어 놨는데 이거 바로 갚지 않으면 이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죠. 주식을 그대로 이제 들고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집도 파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6억 1천에 사겠다는 사람 거절을 하고 다시 이제 지금 팔려고 하는데
매수세가 있냐 물어보니까 중개업소에서는 지금 빨리 팔려면 한 5억 8천 정도까지 가격을 낮춰야 급매로 매각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럼 기존에 6억 1천에서 많게는 6억 4천 정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당장 빨리 팔면 5억 8천 정도밖에 못 받을 것 같다. 이런 얘기죠. 그럼 순 매각 대금 같은 경우는 5억 한 5천 정도 매각 대금을 통해서 조달을 하려고 했었는데 5억이 안 되는 수준으로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된 거죠. 주식은 한참 잘 나갈 때 막 돈 많이 번 것 같았는데 요즘 또 주가가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평가 금액 자체가 1억 6천으로 한 3천만 원 까졌죠. 1억 9천을 투입을 했는데 현재 평가 금액은 1억 6천. 그중에 신용대출로 투입했던 7천만 원을 상환하고 나면 집 사는데 보탤 수 있는 돈은 9천만 원 정도 남습니다. 평가 손실을 확정 지을 수밖에 없죠. 신용대출을 상환해야 주담대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현실적인 상황에 맞닥뜨려 보니까 이제 다시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기존 집 예상 순 매각 대금 4억 9,700만 원, 그리고 주식을 정리한 후 예상 자금 9천만 원, 그리고 주담대를 통해서 조달할 수 있는 금액 3억, 그리고 현금 예비비로 2,500만 원 정도 빼놨었는데 요거까지 보태도 다 해도 9억 1,200만 원밖에 안 돼요. 실제 필요한 자금은 11억 200만 원인데 조달할 수 있는 총 금액이 9억 1,200만 원이니까 부족한 돈이 1억 9천만 원이나 생겼습니다. 부족한 돈도 어디서 이제 빌려서 해야겠죠. 그래서 1금융에서는 더 이상 대출이 안 나오니까 2금융권에 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2금융에서 상담을 받았더니 연 7.2%의 금리로 20년 원리금 균등 상환, 월 150만 원 정도의 원리금 부담이 되는 조건으로 해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도 아직 최종 승인된 금액은 아니죠.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주담대로 한 4억만 받아가지고 월 193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감당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현 상황을 대입을 해보니까 은행에서 빌리는 3억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은 165만 원이고 또 추가로 부족한 돈 1억 9천만 원을 이금융권에서 빌리게 되는 경우 약 150만 원이 더 추가가 돼서 한 달에 315만 원 정도를 대출을 갚는 데 써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부부 세후 소득이 820만 원이면 굉장히 고소득에 속하죠. 그런데 세 식구가 살려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있으니까 그게 한 430만 원 정도 되고 관리비나 뭐 이런 거 하면 한 60만 원, 대출금 상환액 315만 원 이렇게 하고 나면 소득에서 남는 자금은 한 달에 15만 원밖에 안 됩니다. 잔금을 맞추는 문제보다 맞추는 건 대출 추가로 받아가지고 어떻게 메꿀 수 있겠지만 이후에 과연 내가 여유자금 15만 원만 가지고 계속해서 버텨낼 수 있을까라는 것 이런 문제에 지금 봉착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에 빠진 거죠. 일단 계약을 포기하면 계약금은 날아가는 거죠. 그리고 서울로 간다라는 계획은 이제 사라지는 거고 여전히 이제 고양시에 살아야 되는 거고 하지만 추가적으로 빚을 늘리는 선택은 안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잔금을 원래 예상대로 치르게 되면 이금융권을 통해서 예상치 못했던 추가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태고 그로 인해서 원리금 부담액이 193만 원이 아니라 315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고 남는 게 없는 상태 이런 상태가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고민에 빠진 사연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는 이 사연을 소개하면서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선택하는 것마다 굉장히 치밀하지 못한 생각들을 가지고 이렇게 성급한 결정을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잔금을 낼 수는 있겠죠. 잔금을 이금융권을 통해서 7.2%라는 금리 이것도 사전 승인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 더 부담이 커질 건데 어쨌든 간에 계약한 금액에 대한 대출로 일단 치를 수는 있어요. 근데 이후의 생활은 굉장히 힘들죠. 일단 고정비로 나가는 돈 자체를 줄이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더 힘들겠죠. 이 빚을 깎아내지 않으면 사실은 이 부담이 계속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집값이 오르지 않는 한 상황이 나아질 수 있는 어떤 방향성이 아예 없는 이런 선택을 지금 하는 거죠. 이금융권을 이용하면 일단 잔금을 내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과연 그럼 그렇게 숨만 쉬고 살 수 있느냐의 문제에 스스로 이제 빠져든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집을 많이 살려고 고민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갈아타기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내 집이 쉽게 팔릴 수 있을 거다라는 걸 전제로 해요. 그리고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도 내가 생각하는 이제 호가, 매도 호가 정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 집보다 뭐 예를 들면 내가 훨씬 더 인테리어를 잘 해놨다, 더 깔끔하게 해놨기 때문에 더 관리도 잘했고 잘 유지했기 때문에 시장보다 난 더 받을 수도 있을 거야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이라는 거는 실물이고 또 거래가 빈번한 상품이 아니에요. 그 지역이 수많은 아파트들이 있고 그 아파트들 가운데서도 내 아파트 또 내 물건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장에 방매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긴 시간의 방매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 물건이 시장에 있다라는 것들이 인식이 되고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가격이 맞으면 거래로 이어지는 것, 이게 매도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그 기간, 내가 생각하는 기간 안에 이 물건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그 가격을 시장에서 말하는 것과는 달리 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갈아타기를 할 때는 매도와 매수를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매도가 훨씬 더 확실시 됐을 때 또 그리고 매도에 있어서도 잔금의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그 상황을 반영한 매수 계약을 해야 잔금 일정이나 어떤 자금을 치를 수 있는 그 부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 일단 파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이제 갈아타기 하려고 생각하는 집들에 대해서는 지금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은 특정되어 있지만 새로 취득하는 것은 특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비슷한 조건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집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여러 개를 갖춰 놓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자금의 어떤 규모 레인지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선택권을 가지고 이제 매수의 풀을 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매도가 우선이고 매수는 그 다음이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내가 서울로 이사를 가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마음에 드는 집이 생겼어. 그래서 덜컥 계약을 해버렸죠. 계약금을 10% 1억 1,800이라는 돈을 이미 줬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포기하게 되면 이 돈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자금도 마련하지 못하면 날아가는 거죠. 어쨌든 간에 계약을 하는 순간 이 상황을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이제 대출에 대한 부분들이 확정되기 어려운 시즌, 은행들 같은 경우에 대출에 규제가 있는 상태, 그리고 한도 부분도 굉장히 은행별로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내 주거래 은행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담대를 해줄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는 금융기관들을 컨택을 해가지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한 파악도 필요한데 지금 이 사연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냥 평상시에 거래하는 주거래 은행에 가서 거기서 상담했을 때 얼만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걸 갖고 그냥 그걸 믿고 신뢰하고 그냥 계획을 세운 거죠. 그리고 그냥 지른 형태 이런 것도 사실은 조금 판단 미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더 큰 문제, 우리가 집을 산다는 것은 물건을 구매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려면 일단 돈이 있어야 되겠죠. 물건을 사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물건을 사는 건데 그 돈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신을 안 가진 상태로 물건을 먼저 산 거예요. 일부의 물건 대금을 지급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는 주식에 갖고 있는 돈, 주식이라는 거 물론 현금화가 굉장히 용이한 상품입니다. 현금성 자산, 그렇지만 현금성 자산은 아니에요. 현금성 자산이라는 거는 그 기간 안에 그 가치가 변동되지 않는, 변동의 폭이 적은 것을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데 주식은 하루에도 수십 프로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 이런 상품이죠. 다만 현금화가 용이할 뿐이지 그 가치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동적인 금액인데 그 금액이 다 나는 현금인 것처럼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집을 사기 위해서 이미 대출이 필요한데 이 투자를 위해서 또 레버리지를 일으켰죠. 신용대출로 7천만 원이라는 빚을 추가로 만들어낸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집의 대금을 치르기 위해서도 이미 수억 원의 대출이 예정되어 있는데 잠깐 이 다른 투자를 위해서 추가적인 대출을 활용한 상태. 굉장히 판단 미스죠.
이런 것들이 쌓여서 본인이 처음에 계획했던 그 작은 계획과 굉장히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을 이제 파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파는 거에 있어서도 좀 배짱을 튕겼죠. 내가 팔려고 내놨더니 시세가 6억 정도 하는데 6억 천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실질적으로 누군가가 내 자산을 현금으로 바꿔주겠다라고 나섰는데 그걸 거절한 거죠.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 게, 집이라는 거는 사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사는 건 지금 이 소유자도 가가지고 은평구에 마음에 드는 집 계약금 내고 샀잖아요. 이렇게 사는 선택, 사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파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은 그 물건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누군가가 마음에 들어야 팔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자가 내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금액에 팔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내가 여유로운 입장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정말 실질적으로 매수 의향이 있는 사람이 나타난 순간을 그냥 거절했다. 그것도 8주 후에 내가 그만큼의 자금이 필요한 상태에서 이런 선택을 거절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죠. 몇 천만 원 더 받겠다고 하다가 지금 잘못하면 계약금도 날리게 되는 정도로 상황으로 내몰린 거기 때문에 매각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상황에 맞춰서 조금 내가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현금화를 해서 내 그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11억 8천짜리 집을 사면서 자기가 이제 현금으로 마련할 수 있는 돈이 한 7억 정도는 될 거라고 이제 판단을 했던 거죠. 집을 팔아가지고 한 6억 가까이를 마련하고, 주식을 팔아가지고 한 2억 가까이를 마련해가지고 자기 자금으로 한 7억 정도 포션을 차지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두 가지 다 유동적이었던 거죠. 집도 6억에 팔 수 있었던 집도 5억 8천에 라도 팔아야 되는 입장으로 내몰리게 한 선택을 본인이 한 거고, 주식 같은 경우도 내가 지금 그 판단을 할 당시에 1억 9천의 돈이 있었다면, 1억 2천의 돈이 있었다면 그걸 그냥 현금화 해놓고 사실은 잔금 일정에 맞춰, 사실 2달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 안에 뭐 조금 더 벌어보겠다고 어떤 리스크가 있는 상품에 투자해 놓은 것들, 변동됐을 때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변동이 돼서 손실이 나게 돼도 결국에는 현금화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쫓길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런 선택들을 오히려 더 레버리지로 늘려가지고 했다. 이것이 자기 자금이 한 7억 정도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그게 현실과 굉장히 멀어진 이런 원인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잔금까지 8주, 2달이 채 안 남았는데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해야 할지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직 기존 집이 또 팔린 것도 아니죠. 금매로 내놓으면 5억 8천에 팔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한 상태니까, 실제 정말 5억 8천에는 팔릴 수 있는지, 또는 5억 8천보다는 조금 더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기존 집을 언제까지 팔 수 있을지와 또 내가 얼마까지는 낮게 팔 수 있겠다라는 그 기준점을 정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죠. 그래야 이제 내가 계약금을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잔금을 치를 것인지도 확정이 될 수 있겠죠. 기존 집의 매각 기한과 최저 가격을 먼저 결정하는 것, 이게 제일 우선순위고, 두 번째는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이 계약이 사실은 유동적인 상황이 됐을 때 그 변동성을 조금 감안해 줄 수 있는 계약을 했다라면 이런 상황을 좀 해결하는 데 조금 좋았을 건데, 일단 뭐 대출이 안 나오면 이런 조건도 많이 걸거든요. 대출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냥 위약금 없이 해제하는 조건, 뭐 이런 것들을 걸기도 하고, 또 잔금의 납부 일정에 대해서는 8주 후 이렇게 딱 정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자금의 마련이나 이런 부분들이 늦어질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내가 내 집을 팔았는데 그 집을 사는 사람이 계약금은 지금 줬어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 3개월 내, 6개월 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집을 팔아가지고 그 대금을 8주 안에 지불하는 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변동성을 다 고려를 해서 계약서에 작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걸 좀 협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타진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매도하는 측 입장에서도 결국에는 이 집을 자기가 팔고 또 다른 자금 계획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사정을 조금 이해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매도인과 잔금일에 대해서 조금 연장하는 내용이라든가, 그래서 일부는 나중에 주는 걸로 자기가 자금이 마련되면 뭐 몇 달 후로 넘기는 형태로라도 이제 마무리 짓는, 그간의 이자는 내가 지급을 하겠다라는 조건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시간을 벌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협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부터 강조하는 게 물건을 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의 대금을 마련해 놓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존 집을 파는 것을 확정하는 것, 그리고 주식을 정리해서 현금화해 놓는 것, 그리고 대출금을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도 확정 지어 놓는 것,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의 구체적인 부분들을 픽스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제 지금 주담대 같은 경우에 기존 대출이나 주택 매각이 조건으로 나온 것처럼 어쨌든 결국은 추가적인 빚이 더 없어야 그만큼을 빌려준다라는 의미니까 좀 더 벌어보겠다고 레버리지 투자한 거, 이런 것들은 바로 정리해야 되는 상태인 거죠. 이런 것들이 급선무죠, 급선무. 그리고 이제 은행 같은 경우도 대출, 내가 이제 주거래 은행을 통해서 지금 안내받은 최종 승인 금액과 그리고 이제 대출 금리, 이런 것들을 이제 안내를 받았으니까 이걸로 픽스를 할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여력이 있는 은행들 또는 지금 이제 후순위로 이금융권의 추가 대출을 받아야 되는 정도로 자금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묶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 중간의 금리를 제시하더라도 더 대출 금액을 해줄 수 있는 곳, 이런 곳들이 있는지를 컨택해 볼 필요가 있죠. 그렇게 해서 최대한 원리금 상환액 자체 전체 총액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된다. 지금 주거래 은행에서 5.1%, 이금융권에서 7.2%로 빌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한 6%대에 빌리더라도 전체 금액, 필요한 금액을 빌려준다고 하면서 조금 더 낮은 금리라면 전체적으로 상환하는 금액 자체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빨리 많이 컨택을 해봐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내가 자금을 조달하려고 했던 조달원들에 대한 금액들을 최종적으로 다 픽스를 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부족한 게 얼마인지,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운용할 수 있는 전체적인 가계의 현금 흐름,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보고 난 후에 이제 판단을 해야겠죠. 그러면 계약을 포기할 것인가, 이제 잔금을 치를 것인가. 근데 일단 이 과정 전에 이제 스탑할 수 있었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멈추라고 했을 거예요, 무조건. 근데 이제 계약을 이미 했잖아요. 계약을 해서 1억 1,800만 원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어요, 본인이 포기하면. 그러면 포기하면 1억 1,800만 원의 손실이 그냥 확정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1억 9천을 더 빌리면 되는 거죠. 이 견적대로면. 1억 9천을 더 빌리면 150만 원씩 12달이면 1년에 한 1,800만 원 정도 되죠. 그러면 한 6년 반 정도치를 계약을 포기하면 그냥 사라지는 거죠. 6년 반 정도의 어떻게 보면 고금리를 부담하는 기간만큼의 그거를 그냥 계약을 포기하는 순간 날려버리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이거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엄청난 고통이 따르겠죠. 일단 본인이 대출금을 줄이지 않는 한 이 상황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소득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투잡을 뛴다든가, 뭐 밤에 대리 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어떤 본인의 소득 자체를, 현금 자체를 늘릴 수 있는 방법, 몸이 힘들 수밖에 없는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또 고정비로 430만 원 쓰고 뭐 60만 원 쓰고 이런 거를 꿈꿀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은. 근데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줄여서 지금의 빚의 크기를 줄이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금리 조건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금 이제 이금융권 7.2%는 굉장히 높은 금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이제 조금 대출이 풀리는 시즌이라든가 뭐 이런 때 전체적으로 통합해가지고 전체적인 상환액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선택하는 방법밖에 현재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선택은 사실은
당연한 저는 귀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이제 DSR 40%의 기준이 있잖아요. DSR 40%라는 거는 소득 대비해서 원리금의 상환 비율을 이제 40%를 넘지 마라. 그래야 이제 일반적인 생활이 가능하니까. 근데 820만 원 소득이면 이제 300만 원, 328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사람의 현실이 DSR 4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DSR 왜 40%밖에 안 해주냐, 60, 70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DSR 50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40만 돼도 지금 남는 게 하나도 없이 딱 떨어지는 금액 정도로 빚을 많이 끌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라는 거를 이제 투자를 할 때 자기 자본에 대한 비중을 6대 4 정도, 그러니까 최소 자기가 빌려야 하는 금액 자체를 너무 크게 가져가면 안 된다는 게 이런 데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은 7억도 안 되는데 이제 12억짜리 집 5억, 6억 대출 받아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선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대출을 근데 원래 받을 수 있다고 난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선택을 했는데 대출을 안 해주는 상황이 문제인 거 아니냐, 내가 욕심부려서 그랬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게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잖아요. 이번에 대토론회에서도 분양받은 사람들 잔금 대출 안 나온다고 막 아우성이고 막 이런 것들 있었는데, 그러면 이거는 이제 누가 감수할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 자체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뭐 DSR 적용 안 받고 뭐 LTV에 뭐 70%막 이렇게까지 대출받고 80%까지도 대출받고 그렇게 이제 집을 다 샀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그만큼 이제 빚을 많이 내서 썼고 그 쓴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총량에 대한 규제를 하는 거거든요. 대출을 기존에 집을 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빌려서 썼고 그거가 우리 소득으로는 어차피 따라잡을 수가 없을 만큼 빌려 쓴 거예요. 그러니까 더 늘린다는 거는 사실은 불가능한 건데 그래도 경제 성장이 1%, 2%는 되니까 1%, 2%는 늘려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그 총량을 규제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잔금을 치르려면 돈을 더 빌려줘라 이런 개념인데 이 사람들한테 돈을 더 빌려줄 여력 자체가 1%, 2%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더 빌려주려면 기존에 빌려 쓴 사람이 줄여야 더 빌려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데 그거를 그 기존에 집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해줄 수 있나요?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대출은 한정적인 상태에서 누구나 다 대출을 원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분양자도 지금 잔금 대출 못 받는다 아우성 치고 있고 또 실수요자도 지금 대출 안 해준다 아우성 치고 있고 또 정비사업조합들 이주비 대출 안 해줘서 사업이 안 된다. 이주비 대출 풀어줘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주비 대출도 지금 똑같은 거거든요. 정비사업을 통해 가지고 새 아파트로 거듭난다고 해서 기존에 오래된 구축이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보통은 이 대출을 그 집의 가치에 비추어서 주담대 대출 형식으로 해주는데 이주비 대출은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 이주비 대출도 주담대랑 똑같이 해주다 보니까 기존에 약속했던 생각했던 것보다 대출의 금액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난 더 늘려달라고 하는 거죠. 나 더 빌려달라고 하는 거죠. 이 시장에서 돈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대출을 필요로 해. 그러면 누구를 더 빌려줄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누가 갚을 것인가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기존의 빚이 축소되지 않는 한 새로 늘릴 수 있는 한계는 분명히 존재를 하고 이 시장은 모두가 돈을 원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디서든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빚의 축소가 뭐냐? 결국에는 사실은 파산이나 강제 매매, 청산을 통해서 매각을 하면서 빚이 정리가 되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빚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만약에 제가 이분을 만났다면 먼저 상담을 해줬을 건데 이런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기도 하고 결국 이렇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돈으로 근근히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유지해야 되는 상황, 이게 바로 하우스 푸어거든요. 이런 선택을 한 사람들이 좀 많아지는 게 안타깝긴 한데 미리 그래서 뭐 머니인사이드를 통해서 본인의 고민거리가 있다면 이야기해 주시면 또 기회가 된다면 이런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 생각이나 제 의견을 조금 더 알고 싶으시다면 리얼아이 박감사 유튜브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